감독님, 주연 서수빈 배우님하고요. 얼마 전 얼굴 개봉으로 오늘 또 기쁜 소식까지 함께 전하고 계신 연상호 감독님 그리고 박정민 배우님까지 같이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일단 자리에 앉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렇게 감독님, 배우님이 함께 특별히 만나시는 자리니까 이분들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하는데 자꾸 떨리신다고 그랬어요. 특히 이 두 분이. 오늘 관객분들 개봉 전날 만나시는 소감 어떤지 인사 말씀 겸해서 한 번씩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세계의 주인 만든 윤가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극장을 가득 채워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제가 너무너무 평소 존경하는 감독님, 배우님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계의 주인에서 주인 역할 연기한 서수빈이라고 합니다. 오늘을 정말 많이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개봉 전날에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계의 주인이라는 영화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극장에서 본 몇 안 되는 한국 관객 중 한 명인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가은이라는 이 시대의 거장과 동시대의 감독 생활을 하고 있는 연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특히 박정민 배우님, 연상호 배우님께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토론토에서 누구보다 진짜 극장에서 영화를 빨리 보셨으니까 이 영화가 얼마나 좋은지 얘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근질근질 하셨을 것 같은데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또 박정민 배우님과 서수빈 배우님 연기 어떻게 보셨는지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영화 너무너무 재밌게 봤죠. 오늘 재밌게 봤고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두 편 꼽습니다. 야 이건 진짜 재밌다. 귀멸의 칼날 보안사하고 세계의 주인 이 두 편을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가장 재밌는 영화다라고 꼽고 있습니다. 얼굴은요? 얼굴은 저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사실 조금 막 재밌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세계의 주인이라는 영화를 이제 그때 토론토에서 극장에 가서 처음 봤는데 처음 초반 20분 동안 이게 뭐지? 라는 생각으로 좀 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다가 점점 이제 그 사건의 중심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정말 이렇게 재밌으면 이렇게 등 떼고 보잖아요 영화를. 그 자세로 끝까지 봤었어요. 네, 너무 원래 윤가은 감독님 팬이지만 더 뭔가 이제 팬클럽 회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 윤가은이라는 감독에게 굉장한 리스펙을 이렇게 속으로 표하면서 봤고 서수빈이라는 배우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아니 그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에 파수꾼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그때 나의 선배들이 그 영화를 보고 이재훈이라는 배우를 봤을 때 이런 느낌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박정민이 아니라? 네. 왜냐면 그때 당시 이재훈이라는 배우가 너무 혜성같이 등장한 어떤 그 모든 신인상을 다 휩쓸고 했던 배우였기 때문에 물론 저도 뭐 그 영화에 출연하면서 자부심이 있지만 그 선배들이 어떤 좋은 배우들을 독립영화를 통해서 발견했을 때 그 느낌이 이런 거였을까라는 너무 벅찬 마음이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서수빈 배우님은 앞으로 10년 뒤에 이재훈 배우와 박정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너무 어렵다. 어떻게 들어가요? 노코멘트 하겠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아 근데 상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일단 이거 하나는 축하하고 갈까요? 오늘 그 11월 19일에 열리는 46회 청룡영화상에서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연상호 감독님, 나무주연상 박정민 배우님 등 해서 얼굴이 총 10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오늘 발표됐어요. 그 박정민 배우에 대한 어필을 조금만 더 하자면은 어디 한번? 정타요. 하지 마요. 조연상 후보에 하얼빈 아 맞습니다. 예. 아 맞다. 2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입니다. 아, 이게 못 받을까 봐. 개망신 당할까 봐. 예. 아, 우와. 우리는 박정민 배우님 응원하는 거죠. 알겠죠? 네. 네. 아 근데 그럼 서수민 배우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데, 네, 떨지 마세요. 그 토론토에서도 배우님이 스크린으로 영화 본 건 처음이었죠. 네. 근데 이전에 카메라 앞에서 연기한 경험이 거의 없는데 감독님의 눈으로 이제 선택이 돼서 이 영화 찍은 거잖아요. 근데 그 세계 관객들 앞에서 이만한 스크린에 연기가 나오고 자기 얼굴이 이만하게 나오고 하는 거 본 느낌이 어땠어요? 얼굴이 진짜 크더라고요. 거기 극장이 진짜 크고 그 사운드도 너무 좋고 제 목소리가 약간 갈라지는 것까지 다 들리고 이러니까 또 너무 부끄럽기도 하면서 너무 신기하고 그 관객분들의 그 호응이 그러니까 웃음을 되게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는 내용인데도 같이 웃고 막 그랬던 신기하고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관객분들이랑 같이 웃었던 장면 중에 제일 기억나는 장면이 뭐예요? 그 애정신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애기야라고 하나? 아 그거는 나만 웃어. 그 한국 사람 웃었어. 아 그거 같은 극장에서? 네, 학생장에서 봤는데 이제 뭐 애기야 뭐 이러잖아요. 작품.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만 그걸 빵 터져서 웃고 네, 자막 보는 사람들은 예, 그 베이비 이런 거. 네, 베이비 뭐 이렇게 나왔던 것 애기의 같아요. 뉘앙스가 네. 그래서 그런가? 제가 이제 여기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제 앞자리에서 봤거든요. 아. 수빈 씨가 아마 이쪽 어딘가에서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초반에 엄청 제가 이렇게 계속 봤거든요. 어떻게 보나. 근데 엄청 긴장해서 보더라고요. 입체적 관람을 하셨구나. 네. 그래서 근데 막 이제 영화가 막 무르익으면서 이제 이게 같이 이제 섞여서 보다 보면 이제 본인도 본인 영화를 즐기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쫙 풀리고 저도 영화로 다 들어가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했었죠. 와, 박정민 배우님의 그 시선이 너무 재밌네요. 그걸 다 걸쳐서 보시다니. 특히 이제 처음 경험하는 자리일 테니까 어. 계속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되게 긴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네. 배우님이니까 자기 나온 첫 영화 첫 스크린으로 보는 자리에 긴장이 뭔지 배우님이 더 잘할까요? 아 너무 잘하죠. 제가 부산 영화제에서 파수꾼이라는 영화 처음 봤거든요. 사실 뭘 보고 나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긴장했었어. 근데 뭐 워낙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네. 근데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처음에 박 배우님이랑 비슷하게 내가 이 영화의 이야기 줄기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 하는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고 뭔가 감지가 되기 시작하면 앞에서 봤던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나왔던 단서들을 앞에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면서 머릿속으로 또 내가 계속 그 단서들을 이렇게 되짚는 과정과 함께 영화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면밀하게 그냥 영화를 보는 방식이 아니라 더 조심스럽게 그 사람과 세계를 살피는 방식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이 이야기를 이런 형태로 하겠다고 마음 먹기까지 감독님도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구성하신 거가 다 그 고민이 담겨있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 어떤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잊어먹고 있다가 오늘 그 낮에 인터뷰를 하면서 저도 생각이 난 건데 처음에
이 테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이야기를 발전시켜 나갈 때는 제법 기승전결이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사건이 뭔가 터지고 그걸 해결해 나가다가 어떤 클라이막스가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장르적인 이런 이야기를 그런 구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구조 안에서 제가 계속 맴맴 돌고 써놓고도 찍기 싫고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게 맞나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던 찰나에 그 글쓰기 관련한 무슨 책을 봤는데 거기에 제가 정확히 그 작가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신이 종착역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종착역이 아니라 첫 관문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봤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은 네가 생각한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도입이 돼야 된다는 말처럼 뭔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는 원래 주인이 같은 아이가 어떤 일련의 일을 겪고 그 자신의 일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소호랑 싸우다가 이렇게 충동적으로 확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사실은 클라이막스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앞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뒤집혀지는 좀 순간이 저한테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 테마 안에서 바라보고 싶은 게 사건이 아니구나. 그 전에는 사건화되는 이제 구조를 생각했다가 이게 사건이 아니라 삶을 봐야 되는데 그 삶을 어떤 방식으로 재미있게 이 큰 흡입력 있게 보게 할까? 그러니까 일상을 일상으로서 충분히 관찰하면서 주인이의 삶을 한 겹 한 겹 들어가는 식의 구조였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조금 구조를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오늘 갑자기 좀 생각이 났었어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게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고 나면 누굴 알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영화는 내가 알지 못하는 면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라서 그게 되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 박정민 배우님도 살짝 얘기해 주셨지만 저도 사실 오늘 파수꾼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렇게 오래 사랑받고 지금도 꾸준히 회전되는 영화를 그 배우로서 시작점에 둘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엄청난 축복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박정민 배우님께서 지난 10몇 년 동안 그걸 너무 잘 느끼셨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입장, 안 그래도 그 첫 상영 때 뒤통수를 애틋한 눈으로 바라봐 주셨던 선배 배우니까. 네, 그래서 서수빈 배우님한테 약간 이 영화도 아마 서수빈 배우님한테 그런 영화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서수빈 배우님의 출발을 좋은 영화로 기억하고 간직하게 됐다는 게 어떤 일인지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가장 적임자신 것 같아가지고. 네. 저랑은 또 상황이 다르죠. 어쨌든 한 영화를 혼자 끌고 나간 배우이기 때문에 훨씬 더 훌륭한 결과물로 시작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당분간 이런 영화를 못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나의 적은 나 같은 느낌이죠. 내가 넘어야 될 산은 나. 저 준 거예요? 뭐. 아니죠. 제가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서수빈이라는 배우를 보면서 딱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정말 훌륭한 젊은 배우를 한 명 내가 발견한 느낌이고, 이 배우가 정말 오랫동안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런데 부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배우의 삶은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만두고 싶을 수도 있고 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잖아요. 뭐 모든 사람의 삶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만약에 이 배우한테 어떤 일련의 상황들이 닥쳐도 난 이 배우가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어떤 굉장히 큰 응원의 마음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까먹었어요. 이 극장을 나와서 내가 백은하 소장님이야.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난 진짜 이 배우가 지치지 않고 계속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면 너무 훌륭한 어떤 나중에 이제 큰 배우가 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 같은 게 좀 들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근데 와 이거는 진짜 선배 배우님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얘기네요. 어떻게 감개가 무량해. 전 박재민 배우 얘기하다가 우는 줄 알았어요. 목입에서 우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가래가 껴서 그랬어요.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근데 서수빈 배우님은 물론 이제 앞으로 더 이 영화를 개봉하면서 관객분들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더 느끼시겠지만 일단 배우로서 이 영화를 찍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 영화와 함께하면서 약간 배우로서 얻은 힘, 자신감 같은 거가 뭐라고 느끼세요? 일단은 지금도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요. 제 약간 약간 밖에 나가는 느낌이에요. 제 몸에서 뭔가가. 그래서 너무 떨려가지고 아직 어떤 정확한 감각이 없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이거 하면서 어떤 영화의 주연을 맡은 책임감도 있지만 일단 감독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배우로서 정말 큰 축복을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많이 이렇게 제가 저도 감독님을 만난 게 언제 만난 걸 얘기했어요? 염력 때, 지옥 때. 염력 때죠, 염력. 염력 때. 왜지? 분양료. 이렇게 끈끈한 근데 약간 색깔은 다른 감독님 배우님 사이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흥미롭네요. 근데 사실 토론토에서도 두 감독님이 살짝 얘기하셨는데 그 두 감독님의 영화를 쭉 봐오신 관객분들이라면 더 느끼시겠지만 사실 두 분은 자기 색깔이 되게 분명한 감독님이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그래서 연상호 감독님은 주로 이제 어떤 주인공이 사회와 맺는 관계 속에서 어떤 응어리가 감정에 맺혀지는데 그게 이제 뭔가 지글지글 약간 응축되는 그런 에너지가 어떻게 폭발할 것이냐 이제 이런 극적인 영화를 만드시고 또 윤가은 감독님은 이제 한 인물과 그걸 둘러싼 세계를 정말 이제 면밀히 살피는데 마치 이제 그걸 보여줄 때 관객들이 어떤 면이나 벽이 없이 그 안에 가서 같이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영화를 만드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어떤 면에서 얼굴과 세계의 주인은 감독님들의 전작이나 그 세계에 비춰볼 때도 약간 다른 걸 시도하신 변화를 보여주신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배우님들이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것처럼 감독으로서 새로운 걸 시도한다는 게 사실 되게 여러 방면에서 용기가 필요하고 또 되게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다는 거를 서로 너무 잘 아셨을 것 같아요. 서로의 영화를 또 보셨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영화를 보면서 느끼셨는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어쨌든 여기 세계의 주인이라고 하는 영화의 자리니까 제가 봤던 거는 사실은 되게 윤가은 감독의 영화적 성향이 되게 들어가 있으면서도 낯설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 이게 윤가은 감독님이 기자 간담회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스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놀랐거든요.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영화가 되게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적인 구조로서 전복의 미학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사람들의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게 하다가 그거를 이제 전복시키는 방식의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전복의 미학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무 정보가 없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영화를 보고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극적 구조로서 비슷하다고 느꼈던 영화들을 좀 찾아봤어요. 세계의 주인하고 이거는 내가 느끼는 이제 어떤 전복적 미학이 가지고 있는 몇 개를 이거랑 비슷할까? 처음에 찾아봤던 게 4월 이야기, 이와이 슌지의 4월 이야기. 이와이 슌지 4월 이야기도 쭉 나가다가 이제 한번 뒷부분에 이제 확 전복시키는 게 있죠. 근데 4월 이야기보다도 저는 사실은 되게 더 정교한 방식으로 전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럼 분명히 이 세계의 주인과 비슷하게
과거에 한국 영화 이런 어떤 전복의 미학을 가지고 있던 영화가 있었는데라고 찾아봤었는데 오아시스랑 저는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오아시스라고 하는 영화 보면은 약간 어떤 거를 관객들한테 상상하게 만들고 그것을 이제 한 번 전복시키고 두 번 전복시키고 이제 세 번까지 전복시키면서 이제 하는 그 구조가 되게 비슷해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창동 감독님을 아마 처음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를 처음 접했을 때 당시에 나이가 아마 한 20대였을 것 같아요. 20대였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요즘 20대들에게는 이 세계의 주인이 그런 영화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대들이 느끼는 처음 만나는 거장. 뭔가 오늘 약간 컨셉을 그 주제어를 거장으로 잡으셨다고 명 감독님께서 그러셔가지고 너무 충실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형 20대가 만나는 한국 영화의 거장으로 불리신 용감 감독님. 네, 저를 이제 기성 감독으로 확 보내버리시는 그런 하시면서 뭐 이게 너무 과찬이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이제 갑자기 뭐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감독님이 새로 이제 새로운 걸 시도할 때 네네 저 사실은 제가 진짜 힘든 시기에 우리들이란 장편 영화를 이제 막 준비하고 있던 시기에 그 프로덕션이 막 이제 엎어지고 막 그랬었어요. 준비하다가 촬영 한 3주 전인가 이제 엎어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단편 영화제에 제가 이제 만든 작은 영화가 걸렸었는데 이제 그때 저희 배우가 배우상을 받았었는데 콩나물이라는 단편 아주 작은 영화인데 그때 이제 심사위원으로 연상 감독님 계셨고 그때 정말 먼 발치에서 이제 뵙고 저분이 내 영화를 봐주시다니 당연히 보셔야겠죠 이제 심사위원이시니까 근데 그게 경험인 거예요. 저 감독님이 내 영화를 봐주시다니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저는 그리고 이제 저 혼자 우연인 건데 우리들을 만들었을 때 그때 감독님의 부산행도 같이 개봉했었는데 제가 너무 그 영화를 좋아해서 그 영화를 계속 보러 극장에 가는 거예요 매주. 그리고 저의 어떤 모든 스트레스를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해소해주는 방식의 이제 영화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영화가 한국에서 나올 수 있다니 이런 어떤 아주 익숙하고 친숙한 것인데 굉장히 새롭고 낯설게 보는 경험을 했어서 저희 이제 팀원들이 너는 이 영화 개봉했는데 가지 마. 막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이제 그랬던 감독님이고 저의 취향 제가 되게 저의 취향 저격하는 사실은 시리즈와 작품을 계속 만들어 오셔서 계속 봐왔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새로운 작품을 들고 나와주셔서 제가 제일 많이 생각했던 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토론토에서도 잠깐 감독님께 말씀드리긴 했는데 필모가 쌓일수록 그리고 이제 그 필모가 인정을 받을수록 특히 관객분들이 사랑해 주실수록 그것에 대한 어떤 무게나 책임이나 그리고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을 등지고 싶지 않은 마음과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도 이 어떤 압박 때문에 사실은 못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고작 2개의 장편이 쌓였는데도 그래요. 이게 혹시라도 새로운 거를 시도했다가 예전에 받았던 만큼의 어떤 평가도 못 받게 될까봐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너무나 새로운 방식으로 영화를 찍으셨는데 저도 사실은 토론토에서 얼굴을 처음 대한민국 전 세계 처음으로 봤던 관객의 한 명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라고 보면서 보는 내내 감독님 영화 항상 그렇지만 저는 감독님 영화 되게 감독님 작품 좋아하는 게 규모가 크든 작든
인간 존재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인간이란 어떤 존재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이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 영화도 그런 영화였고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이 제 몸에서 막 그 감정적으로 막 피어나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을 하는 나를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점이 좀 외람될 수 있지만 저희 영화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 이 인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영화 끝까지 하고 그것에 대한 답조차 이제 관객분들에게 온전히 그 질문을 온전히 넘겨주는 식의 체험을 해서 저 혼자 신뢰될 수 있지만 저 혼자 뭔가 우리 영화랑 뭔가 닮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너무 오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입이 터져가지고 그랬어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20대가 본 한국 영화의 버전을 알아봐주는 버전. 한국 영화의 개의 제주꾼. 제주꾼으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 제주꾼이면 좋습니다. 방금 윤강 감독님 얘기를 하는데 그 숨길 수 없는 그 표정에서 나오는 그 거만함 같은 것이 이게 왜 거만한 일이야? 거만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게 해주셨던 얘기라서 사실은 너무 감사하죠. 근데 아까 그 얘기가 저는 좀 와닿았어요. 윤강 감독님이 예전에 봤던 평가만도 못 받게 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이미 그런 적이 되게 여러 번 있어가지고 내성이 생겼어. 그런 거에 대한 건 겁이 없어졌어요. 진짜요? 그럼요. 근데 얼굴로 더 높은 평가를 받으신 거잖아요. 금방 없어질 겁니다. 궁금해요. 혹은 너무 두려우셨을지 기대하셨을지. 왜냐면 저희 저 독립영화 이번에 독립영화 만들었지만 그 독립영화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였어요. 큰일 났다. 여성원들 여기까지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는가. 그리고 그 팀원들 굉장히 정말 똘똘 뭉쳐서 이거 어떡하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막 이런 얘기도 많았었고. 네? 이렇게 이렇게 좋은 작품이 될지 이렇게 많은 예상을 했냐고요? 분들이 보실지. 아니 저는 항상 제 작품 만들면은 혼자 엄청 재밌게 봐요. 엄청 재밌게 보는데 평가는 늘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운 좋으면 그런 거 없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사실은 거기 엄청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박 배우님 보시기에도 그러세요? 평정심 있으세요?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또 겸손하시고 자중하시고 그런 스타일과 전혀 거리가 없어요.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리자면 나는 인정에 대한 것보다는 지표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지표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지표. 인정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자면은 이거는 약간 형이상학적인 건데 나는 확실한 지표 얼마 정도 봤으면 좋겠다. 관객수? 그런 거 때문에 집착하는 거지 사실은 저희끼리 그냥 항상 왜냐면 이렇게 저희 이 영화 시작할 때 감독님 작업실에서 그냥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2억으로 만든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져요. 이 영화를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현실성 없는 이야기들까지만 쭉쭉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 되게 재밌었고 개봉하고 나서도 저희끼리 엄청 웃었어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면서. 감독님 혹시 세계주의로 어떤 현실적인 목표? 자, 영화 극장에서 손익분기점을 넘긴 적이 없어서 사실은 근데 제가 이 영화 만들면서는 그냥 딱 이거는 서수빈 배우랑도 이야기 많이 했는데 뭔가 모르게 이 어떤 테마나 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방향 같은 게
제 의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진짜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뭔가 이런 영화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뭔가 근데 우리의 능력은 미천하지만 되는 데까지 그냥 되는 데까지는 일단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 일꾼으로서 여기 이거에 충실하게 일하다 보면 어딘가 도달해 있겠지? 그러고 나면 진짜 처음으로 관객분들이 많이 보시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조차 못 해봤어요 예전에는. 토론토에서 그 얘기를 나왔어요. 윤광 감독님이랑 이 영화는 제가 정말 질리도록 보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진짜 영원히 남는 영화들 몇 개 제가 맨날 러브레터 그다음에 고로사와 키요시 큐어 이런 영화 진짜 영원히 남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세계의 주인이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몇십 년이 지나서 한국 영화를 이렇게 막 결산을 하면은 늘상 나오는 그런 화면들 있잖아요. 나는 거기에 예를 들자면은 홍콩 영화 그러면 장국영, 마비정도 이렇게 런닝 입고 춤추는 거 그 영화를 안 봤어도 그 장면 다 보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이 세차장 씬 이런 게 한국 영화 결사 이럴 때 그 장면은 항상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막 설경구 선배 나 돌아갈래 한 다음에 그 뒤에 세차장 씬 들어가고 그다음에 부산행 이제 좀비 편집까지 해줬네. 40분 들어가고 내 표현 나왔네요. 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그럼요. 인터뷰 같은 데서 나왔을 것 같아서 제가 못 찾아봐가지고 이 배우 서수빈이라는 배우를 감독이 오디션 보고 발탁하셨죠. 그때 어떻게 오디션 보셨어요? 그게 1차는 그러니까 1, 2, 3차 이렇게 이런 식으로 봤는데 1차는 사실 오디션이라기보다는 1대1 미팅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프로필 그때 이제 저희 연출팀도 없을 때여서 저랑 이제 저희 캐스팅 디렉터님 엄현숙 대표님이랑 저 우리들 때부터 계속 도와주신 특히 어린이 청소년 역할 많이 도와주신 분인데 그분이 20대 젊은 배우분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셔서 프로필을 제가 직접 보고 이 친구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1대1 미팅을 한 20분 정도 진행을 하는 기간이 한 2, 3개월 정도를 아주 인텐시브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이제 계속 20대 배우들을 만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거의 마지막쯤에 보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만나서 그 2차로 이제 즉흥 워크샵, 연기 워크샵 같은 한 10명의 이제 20대 배우들이 모여서 즉흥 연기를 계속 해나가는 제가 선생님 같은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거 이후에 또 1대1로 만나서 하루 한 반나절 정도 밥 먹고 수다 떨면서 또 얘기하고 이제 그런 순서는 그렇게. 그러면은 발탁이 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좀 실례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떤 부분이 그런 단체 이렇게 워크숍 할 때 내 눈에 확 들어오셨어요? 관상 보신 관상을 보셨다. 관상도 봤어요. 네, 관상도 그쵸. 그 1대1 미팅 때 다 관상도 보고 관상이래봤자 이제 근데 감독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좋아하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이렇게 호감이 가는 더 그런 인상은 있는 거는 같고 즉흥극 볼 때는 정말 다 잘하는 배우였어요. 그리고 사실 제 마음속에 이주인의 키나 얼굴이나 몸이나 이런 게 어때야 되라는 인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 열어놓고 무작위로 돌아가면서 그 연기를 계속 했던 거거든요. 근데 좀 완전히 다르긴 했어요. 근데 뭐가 달랐냐면 정말 경력이 없어서 그래도 다른 친구들은 프로필에 QR 같은 거 찍으면 이제 영상이라도 나오거든요. 단편 영화 어디 출연해 그것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그냥 깨끗하게 제가 모르는 상태인데 더 불리한 거죠, 말하자면. 근데 상대방이 누가 오든 그 상대의 호흡을 따라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는 연기가 아니라 이 즉흥극이니까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을 이제 서로 즉흥으로 이제 리액션을 하면서 그걸 앞으로 나가는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건데 상황을 던져줬을 때 그 상황을 확 휘어잡고 이끌려는 배우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지점이긴 하나
그런 부분도 있죠, 수빈이도. 근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상대 배우랑 이게 서로 맞춰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 상대 배우가 어떻게 나올지를 같이 그 호흡을 느끼면서 내가 어떻게 했을 때 그 상대가 어떻게 하는지를 끝없이 가늠하는 게 보였어요. 제가 그런 사람 알거든요. 박정민 배우님. 아니요. 아니, 탄지로. 탄지로가 그렇거든요. 그러네. 탄지로가 정확하네요. 탄지로 같은 배우. 탄지로. 여자 탄지로. 세계관 최강. 오늘 새로운 수식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정신이 혼미하네요. 약간 지금. 한국 영화계의 탄지로. 네, 저 일단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궁금해요. 사실 우리가 윤곽은행 영화 좋아하는 게 다 그 각각의 이유가 있겠지만 배우님들도 보면 어떤 면이 어떻게 저런 장면을 저렇게 찍었지? 어떻게 저렇게 촬영이 가능하지? 이런 약간 그런 면들이 배우님 보시기에도 그런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박정민 배우님께서 이번 영화 보시면서 그렇게 느꼈던 순간들, 장면들 같은 거를 물어봐 주시면 서주빈 배우님이 어떻게 찍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장면이 좀 놀라요. 우선은 이게 서수림 배우 한정만 얘기하면 뭐 너무 영화적으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아까 감독님한테 그 여쭤본 이유도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인 진폭이 엄청 이렇게 큰 역할이잖아요. 그거를 이 어린 배우가 너무나도 무리 없이 소화를 하는 부분이 좀 많이 놀라웠었고 이거는 그러니까 대본과 감독의 힘이 있겠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소화를 해내는 거는 또 배우가 능력이 없으면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 능력이 안 되면 이제 감독이 그거를 이렇게 잘 조절을 해서 영화에 맞게 표현하는 이제 감독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배우는 제 생각에는 감독님이 원하는 어떤 지점들을 다 딱딱 찍어주고 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놀라웠는데 그냥 사소하게 궁금한 건 세차장 씬은 다 후시했나요? 그거 이제 너무 소음이 세서 그런 후시할지도 몰라 이런 불안을 안고 우리가 다 어떡하지? 하지만 일단 찍어야지 뭐 이제 이런 이미지라도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후시를 동시 썼어요? 네, 동시를 너무 저희 기가 막힌 동시 나는 저거 후시면 저거 너무 어떻게 했을까가 굉장히 그죠. 궁금했거든요. 후시면 그 감정이 저렇게까지 안 안 돼, 되는데 저렇게 안 나와요. 무조건 그거는 후시가 불리한 씬인데. 서 배우님, 박 배우님이 얘기해주신 배우가 그 큰 역할의 감정 폭을 알아서 약간 찍어주는 느낌이 있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저는 뭔가 감정의 폭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그냥 세차장 씬이 그냥 저에게는 좀 부담스러웠었고 그냥 그리고 그 준비 과정에서의 어떤 이렇게 뭘 해야 하는지, 뭐 평소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준비 시간 그리고 휴차 때 어떻게 써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알려주셨었어요. 네, 그 주인이랑 가까워질 수 있는 그거를 열심히 했더니 그 현장에서 그냥 나와요? 예, 아니. 탄지로라니까. 왜 호흡? 아니, 이게 제가 뭘 알려줬다기보다는 서주빈 배우 처음이니까 그리고 이 인물이 감히 표현하기가 힘들죠. 이거를 실제적인 뭐 자료 조사를 가지고 덤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감정의 깊이를 아무리 이해한다 한들 저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저는 제가 주인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쓰면서도 나도 몰라 이 인물을 끝까지 모를 인물인데 그거잖아요. 네, 인물인데 어느 정도까지 드러내야 하지에 대한 고민 저한테 있었는데 이거는 배우한테 너무 큰 짐이죠. 근데 서수빈 배우가 너무 처음이라 부담스럽고 긴장되니까 찾고 이제 자기 알바도 해야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쉬는 시간이 되면 저희 그
그다음에 이제 프로덕션 오피스인데 거기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방황을 하는 거죠. 아, 그 건의로요? 길거리를 그냥 예, 어. 그래서 너 어디니? 그러면 이제 거기라고 그냥 그 사무실 주위를 맴돌고 있는 거예요. 아, 영원히. 그냥 걸었어요? 그거를? 아. 대본을 외고 그냥 나 자꾸 나와 있어서 그냥 너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예, 한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 너무 그- 불안하니까 아. 그랬는데 이제 그러지 말라고 감독님께서 그냥 너무 자꾸 무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 준비하면서 너무 부담되기도 하고 그런 게 보이셨는지 그러지 말고 그냥 네 일상을 살아라고 작품과 관련 없는 친구들 만나고 잘 먹고 잘 자고 책 읽고 영화 보고 평소처럼 하는데 다만 그걸 좀 더 열심히 하라고 해주셨고 그 주인이랑 계속 가까워진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감독님이 상황을 되게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상황 속에 계속 제가 들어갈 수 있게끔 계속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화가 나고 막 잘 그 수호 역할한 김정식 배우가 이제 그 현장에 오면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저절로 좀 그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왜 그러세요? 웃을 거면 얘기하고 웃으세요. 저희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던 이게 무슨 소리지? 대본을 가방에 놓고 건넨다든가 너의 삶을 살아라라고 한다든가. 아 저는 박 배우의 삶을 살아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인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설명해 준다던가. 아. 저는 좀 방해하는 편. 어. 허들을 만들어. 제가 언제도 한번 저희 얼굴 지고 있때 얘기했던 나는 끝까지 그 엄마의 사진을 촬영 때 보고 싶었는데 해 이거 봐라 하고 이거 사진 보고 잘 나왔지? 결말이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거가 거기서 보면 이게 너무 몰입이 될까봐 아. 박 배우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잘 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지금 후보도 되고 청룡 후보도 되고 얼마나 좋아. 삶을 살았는데. 뭐 영화를 만드는 방식은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네. 그럼 관객 질문도 오늘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질문 해주시는 분께는 그 윤가은 감독님, 서주빈 배우님 사인하신 포스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상호 감독님께서 한번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우선 좋은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두 가지 물음을 좀 드리고 싶은데 주인이가 이제 감정을 터뜨리는 걸 수용하는 장소가 이제 아까 방금 나왔던 것처럼 세차장이었지 않습니까? 이 스페이스 설정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와 더불어서 그 씬에 이제 롱테이크가 참 인상 깊었고 그리고 주인이가 막 발산을 하다가 세차가 마무리될 때 진정을 이렇게 차츰하더니 엄마가 자연스럽게 휴지를 건네고 물을 건네고 한 바퀴 더 돌까라는 질문을 하는 게 저는 이제 너무 다정하고 상냥한 다독임 같았는데 관객이 여기서 이제 어떤 심상을 느끼길 바라시면서 짠 씬인지 좀 궁금하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포스터도 그렇고 극 중에 이제 주인의 집에 장미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장미가 문학적으로 은유하는 바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게 세계의 주인의 경우에서 어떤 의미인지 감독님 피셜로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를 세심하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솔직히는 그 장미 자체의 어떤 의미나 메타포 같은 거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태선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태선이는 끝없이 싱싱한 집에 어떤 생기와 활기와 살아있는 어떤 온기를 주고 싶어서 혹은 예뻐서 그냥 엄마 그냥 얘기하니까 예뻐서 꽃을 끝없이 살아있는 꽃을 사오고 그걸 전혀 돌보지 않게 되는 그 모든 면이 있는
인물인 거죠. 돌보지 않게 된다기보다 돌보지 못하게 되는 너무나 삶에 치이기도 하는 그냥 그런 태선이를 표현해 보고 싶어서 이제 장미는 사실은 들어왔던 거고요. 꽃이 장미가 된 이유는 그 여러 꽃들 중에 저희가 미술 감독님이랑 상의를 할 때 좀 촌스러운 꽃이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새는 장미만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너무 화려하고 예쁜 꽃다발들이 많은데 그냥 조금 올드한 촌스러운 느낌이 나는 태선이 정말 어렸을 때 좋아했을 것 같은 그런 꽃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장미가 결정이 됐고요. 세차장 장면은 주인이가 영화에 딱 한 번 그 주인이가 어떤 고난을 지금까지 겪어왔을지, 어떤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어떤 종류의 고통을 통과했을지는 우리가 다 보여줄 수 없겠지만 딱 한 장면은 주인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백 같은 그 상처에 대한 고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고 그것이 차안이기를 바랬어요. 왜냐면 이것은 저의 자전적인 경험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엄마가 운전하시는 차에 조수석에 탄 인생이 좀 길었고 그랬을 때 그 차를 타면 예전에 전 지금 이제 엄마랑 되게 친한데 엄마랑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차만 타면 그렇게 자꾸 비밀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편안한 상태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 알았어요. 무슨 책을 읽다 보니 차라는 공간 자체가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차 안에 있는 인물 그게 뭐 둘이니까 이 모녀니까 둘이 서로의 눈을 바라봐야 된다는 부담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폐쇄적인 공간, 은밀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끝없이 차창밖 환경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기가 되는 거죠. 끝없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털어놓기에 그리고 특히 비밀스럽고 복잡하고 불편한 이야기를 털어놓기에 좀 좋은 장소라는 얘기를 나중에 읽었는데 그런 작용을 하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차 안이길 원했는데 그럼 이 차를 어디 운전 중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주인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발작적으로 화를 내고 왜 나를 챙기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이 순간이 이 모녀에게 얼마나 많았을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절대 처음이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고 살아오면서 어떤 순간에 주인이가 그것을 있는 힘껏 토해냈을 때 그 순간에 어떤 한기가 일어나서 주인이가 다시 그 순간을 넘기면서 앞으로 갈 수 있었을 거고 그것을 엄마가 사실은 태선이도 부모로서의 죄책감과 이제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겠지만 그것을 온전히 받아내는 순간 그런 자리를 이제 그렇게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끝없이 어디를 갔으면 좋겠는데 그 장소를 물색하다가 아주 큰 소음이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지 주인이가 안심하고 자기 소리가 이것에 묻혀서 들리지 않아도 될 만큼 하지만 엄마는 이미 알겠죠. 반복된 것이니까. 그런 장소를 생각하다가 자연스럽게 세차장이 됐고 제가 이거 찍고 나서 좀 놀랬던 거는 이 소윤 배우랑 뭔가 이렇게 뒷깎이를 맞추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울었다가 어디서 뭐 이거를 뭐 정확히 닦고 뭐 이렇다기보다 아주 뭉뚱그려서 언제쯤 이게 뭐 롤링이 될 때쯤은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감정에 따라서 일어나야 되는 작용이니 뭐 이제 이런 식으로만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밖에 이제 세차장이 돌아가는 이 코스와 뭔가 좀 기적적으로 뭔가 맞아진 느낌을 나중에 편집실에서 보면서 느꼈어요. 저는 이게 뭐 저는 그렇게 느꼈다는 거 그렇게 안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세차장 씨 몇 테이프 갔어요? 6번. 죄송합니다. 힘들었어요? 마지막에는 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테이크 썼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혹은 그 전 테이크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박정민 배우님이 이번 질문자 선정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너무 질문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서 계시고. 이제 여기 관객분들 서로 친구한테 오늘 세차장 가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얘기 하는 걸로. 누구 저랑 세차장 좀 하고. 세차할 때 됐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3시간 운전하고 온 박담이 엄마 박담현입니다. 임경희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 서수빈 선생님과는 제가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그 지역아동 돌봄센터에서 선생님을 해주셨어요. 우리 아이를 가르쳐 주셨는데 되게 그런데 갑자기 이제 초대를 받고 여기 왔는데 지금 우리 아이는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되었고요. 근데 갑자기 키스를 하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영화 시간 흘러가자.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를 가르치면서도 영화인의 꿈을 꾸셨는지 궁금하고 또 어떤 배우로 성장 아니면 어떤 배우가 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말 대배우가 되셨을 때도 우리 다미와 연을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객분께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선생님 하실 때 서수빈 배우님이랑 영화에 나온 서수빈 배우님 모습이랑 어때요? 비슷해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다른 모습이에요. 되게 여자 하시고 정말 다소곳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런 모습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키스에서 아직 헤어나오신 선생님이 키스를 하는 건 또 되게 다른. 어떤 배우가 되고 싶으십니까? 예. 안 그래도 제가 그 오시기 전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되나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모르고 보시는 게 더 뭔가 재밌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안 드려도 좀 죄송합니다. 그때 담이랑 같이 지낼 때도 계속 배우의 꿈을 꾸면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담이가 너무 축하드린다고 그 시사회 혹시 몇 명을 뽑아 주시는지 연락이 오셔서 그러면은 여기 와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평택에서 여기까지 늦은 시간에 이렇게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 어떤 배우 아직 제가 알아가고 있긴 한데 제가 앞으로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지 알아가고 있긴 한데 일단 계속 그 감독님께서 약간 제가 자꾸 과거로 가고 약간 미래로 가고 잘 못한 게 있으면 후회하느라 과거로 가고 잘한 게 있으면 잘한 거 생각하느라 과거를 가는 사람이라서 그러지 말고 현재에 좀 집중을 해야 그래야 지금 순간에 존재하고 배우고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게 저한테 너무 인상 깊어서 좀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그럼 옆에서 담임 학생분도 같이 보신 거예요, 영화를? 어떻게 오늘 밤에 잘 주무실 수 있나요? 뭐 가르치셨어요? 지역 그냥 그 문제집 알려주고 같이 놀았어요. 사실 알려주고 평택분이에요. 아니요 저는 울산 사람인데 학교가 평택에 있어가지고 평택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그 현재를 살아야겠다는 얘기는 이 영화의 주제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럼 서수빈 배우님이 눈 동그랗게 떠주시고 찾아주세요. 하나, 둘, 셋. 흔들어 V 해주시는 안경 쓰신 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주셔가지고 저는 감독 있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반복적으로 바흐의 곡이 계속 나오는 걸 보니까 분명히 이게 선곡이 미리 됐던 걸로 보이는데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음악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은 했는데 제가 음악을 위해서 음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찍었던 장면은 정작 편집
그때 삭제가 됐고요.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제가 계속 그 집중했던 게 주인이가 어떻게 일상을 살아갈까, 매일매일 주인이는 어떤 하루를 보내고 어떤 것들을 맞이하고, 그것이 일상이라는 것은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주인에게 다가오고 주인이가 그것을 매일의 훈련처럼 혹은 명상처럼 해나가는 게 뭘까, 뭐 이런 고민을 갖고 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영화 안에 어떤 일종의 반복적인 구절이 들어가는 음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먼저 있었고, 클래식을 쓰고 싶었는데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피아노 연주곡 위주로 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연주라는 것은 계속 뭔가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구절들이 있는 연주곡을 좀 알아보다가 그래서 뭐 원래 뭐 하노, 체르니 이런 피아노 교본집 위주로 조금 알아봤었는데, 그런 것을 듣다가 어느 순간 그냥 진짜 우연히 이 알고리즘이 바흐의 음악으로 저를 그냥 인도했는데, 이 음악이 저에게 주는 약간의 성가곡 같은 느낌과, 그리고 아주 이 안에도 사실 반복적인 구절이 쓰이거든요. 이게 사냥 칸타타인데 이게 원래 바흐의 원곡이 있는데 그것을 피아노 곡으로 각색한 곡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주 반복적인 리듬 안에 뭔가 약간 그 성가곡 같은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어떤 안심되는 멜로디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화면에 붙여봤을 때 이 주인이의 일상이 어떤 모양으로 비춰질까, 이 고민이 이제 저한테 있었을 때 아주 그 극렬한 고통이나 극렬한 충격적인 어떤 순간을 지나가고 나서 음악이 쓰이거든요. 지금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랬을 때 그런 순간들을 통과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때 이 음악이 좀 쓰였어요. 그래서 그런 일상에 깃든 어떤 것들을 축복하는 식의 음악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 있어서 이제 이 곡을 좀 사용하게 됐고, 이 연주는 이민희 음악 감독님이 해주셨는데,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이민희 음악 감독님이 이것도 되게 고민하셨어요. 제가 이미 편곡 버전이 있고 연주를 부탁드린 건데, 연주의 느낌이 조금 어떤 것에 따라 너무 다르더라고요. 뭐 이것의 그 오리지널 바흐가 생각한 그 곡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날 저한테 SOS를 치시면서 제가 이제 뭐라고 부탁드렸냐면, 조금 더 이게 이 여린 이제 아직 한참 자라나는 10대 아이의 그런 주인의 느낌으로, 때로는 조금 이렇게 흐려졌다가 때로는 강하게 점점 씩씩하게 나가는 느낌이면 좋겠다. 이게 주인의 목소리처럼 발걸음처럼. 근데 바흐의 원래 해석은 그렇지가 않아서 좀 다른 해석이 있어서, 그래서 계속 그 음악의 아버지랑 싸우는 이민희 감독님이, 그래서 이제 음악의 아버지와 그러니까 난 뭐지 이렇게, 제가 일단 감독이니까 제가 이길게요 이러면서 이제 막 부탁을 막 억지로 드리기도 했고 막 그랬던 순간들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영화를 오늘 되게 세심히 읽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제가 극장에서 최대한 시간을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40분까지 1시간 넘게 진행한 건데, 오늘 질문도 손 너무 많이 들어주셨는데 다 못 받아들여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도 우리 이제 이 영화 내일 개봉하면 또 여러 번 많이 보고 얘기할 거니까 그때 아쉬움을 좀 달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특별한 인연, 서로를 아끼고 좋아하는 인연으로 이제 이 자리가 많이 완성된 거니까 네 분 오늘 어떠셨는지 인사 말씀 한 분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왜 웃길 얘기가 아닌데 왜 지금부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영화가 엄청 전복적인 서사를 가지고 있고, 되게 그 전복 중에서 되게 인상적인 그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은 되게 의외의 부분에서 되게 놀란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전 사실은 거의 맨 마지막에 수호가 주인이를 이렇게 꼬집는 장면, 그거에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면은 사실 그 전까지의 그 이슈는 사실 저는 약간 공포에 가까웠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은 그것이 엄청난 긴장감을 주던 것이 사실은
바로 전복되면서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 주인이라고 하는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우리가 그렇게 영화 내내 보던 것처럼 위험한 세계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안도감 같은 거를 저한테 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전복의 이미지가 있었지만 사실은 저는 그 전복의 이미지에서 굉장히 놀랬고 그 전복의 이미지를 통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한국 영화를 사를 보면서 여러 거장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드디어 우리는 다정한 거장을 얻었다. 대단히 생각하고 있었죠. 박배우님 너무 감사하다고 한번 꼬집어 주실래요? 네. 참. 네, 저는 이 영화 개봉하면 또 영화를 볼 예정이고요. 사실 윤강 감독님은 제가 꽤 오래전부터 팬이었어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감독님 단편 영화 현장에도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고 그 콩나물로 상 받으실 때는 제가 사회자였었고 뭐 그리고 그 뒤로 뭐 영화 개봉하실 때도 멀리서 윤강 감독님이다 하고 혼자서 되게 설레어했던 팬이었는데 사실 만날 일 없을 줄 알았습니다. 뭔가 이렇게 감독님과 인연이 닿을까라는 어떤 약간 포기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님을 좀 만날 수 있게 된 것에 우선 이 영화에 굉장히 감사하고 앞으로도 정말 좋은 영화 계속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룸이 좀 있으면 저도 좀 껴주시면 제가 배우라도 그런 생각 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정말 좋은 영화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그렇거든요. 좋은 영화를 보면 거기 나오는 인물들 그리고 그 인물을 연기한 배우들을 다 사랑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반대로 이제 안 좋은 영화를 보면 좀 미워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배우들을 다 사랑하게 됐어요. 네, 정말 한 명 한 명 다 앞으로 찾아보게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서수빈 배우님은 그냥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지치지 않고 뚜벅뚜벅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에게는 정말 감사한 마음은 고맙습니다. 저는 진짜 오래 전부터 너무나 팬이었던 감독님과 선배님과 이렇게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사실 너무 믿기지 않아서 지금 약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오늘 이렇게 개봉 전날에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또 뵐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고 제가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겠는데 진짜 영광스러운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저희 두 분의 영화를 토론토에서 처음으로 봤던 그 순간도 그렇고 내가 영화계에서 정말로 좋아하는 감독님, 배우님들께 내 영화를 선보여드릴 때 제일 무서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혹시 싫어하면 어떡하지? 혹시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그 긴장 속에 있었는데 영화를 정말 적극적으로 심지어 막 샤라웃을 막 해주셔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저에 대한 뭐 칭찬이나 이 영화의 뭐 만듦새에 대한 그런 어떤 산사라는 느낌이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어쨌든 부족하지만 이 영화 안에서 해보고 싶은 이야기나 이 영화 안에 담고 싶은 인물들이 있었거든요. 그 인물들에게 그 실제 지금도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을 주인의 친구들, 주인의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그 손을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돌아가셔서
주변 분들과 다정한 이야기들 다시 한번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만나는 순간들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8분의 다음 상영 관객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럼 같이 인사하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그럼 게스트분들 왼쪽으로 나가시는 동안 박수로 보내드릴까요? 네. 여러분 늦은 밤까지 너무 고생하셨고요.